서기준 회장은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방금 전 그는 꿈을 꿨다. 아니, 악몽이라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죽은 아들 서재원이 나타났다. 하얀 어둠 속에서 피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다. 붉게 물든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엔드코트, 아버지, 하은이를 제발 구해주세요. 엔드코트.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죽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런 꿈은 처음이었다. 너무도 선명했고 너무도 절실했다. 서기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은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국내 비서실장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장, 지금 괜찮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미국에 있는 하은이 말이야. 별일 없나? 박 실장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브루클린에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락이 있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나? 그러므 매달 보내는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커가니까 앞으로 학비나 의료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다고. 필요하면 더 보내게. 통화를 끊은 서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말로는 안심이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꿈에서 본 재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필 지금 이런 꿈을 꾼 걸까? 호텔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 동행한 비서 최민석이 물었다. 회장님, JFK 공항으로 바로 모실까요? 잠깐, 저 앞에 편의점 하나 들르세. 차량은 브롱크스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앞에 멈춰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간판, 철문이 녹슨 편의점이었다. 서 회장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에 띄는 한 여인의 뒷모습에 시선이 멎었다. 그녀는 아시아인이었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바닥을 쓸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붉게 트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 회장의 눈은 희둥그레졌다. 하은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편의점 안에서 중년 남자가 하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일 안 해. 손님 기다리잖아. 하은은 급히 몸을 움직여 다른 곳으로 가며 걸레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와 서 회장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다. 두 눈은 공포로 물들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회장님, 아버님.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아이들만은. 편의점 구석의 낡은 의자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두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자매였다. 그녀들은 엄마 쪽으로 달려오더니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몸을 떨었다. 엄마! 한 아이는 마른 기침을 했고 다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서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년 동안 무사하다던 하은과 손녀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몰골로 그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걸까? 하은은 흐느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들만은.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껴안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듯 등을 굽히고 온몸을 웅크렸다. 서 회장은 한 발 다가서려 했지만 하은은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골목 뒤로 달리기 시작했다. 기다려.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최 비서가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은과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꿈을 꾼 이유도 이 만남도 모두 우연이 아니다. 서기준 회장은 차 안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편의점 뒤편 골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하은과 아이들,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회장님, 공항으로 갈까요? 최민석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4년 동안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하은이는 잘 살고 있다. 아이들은 안전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차량이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추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 비서, 회장님. 방금 본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기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병원에서 들려온 전화. 교통사고, 대형 트럭, 현장 사망.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하은의 창백한 얼굴.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를 쥐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때 그는 냉정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미국으로 가게. 아이들 데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라. 그리고 매달 거에게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한 번도 하은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미국에 출장 올 때마다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계속 찔렀다. 차량 안에서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박진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회장님. 조금 전에 말한 하은이 거쳐 말이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루클린에. 정확히. 서기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주소, 임대 계약, 최근 생활 내역까지 전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기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방금 전 그가 본 하은은 그가 알고 있던 잘 지내는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차량은 호텔로 향했다. 그는 공항행 일정을 취소했다. 오늘 비행은 취소하세. 당분간 미국에 머물겠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소파에 앉아 하은의 떨리는 목소리와 아이들의 마른 기침 소리를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보고 그렇게까지 공포에 질렸을까?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말해보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기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브루클린 주소로 확인된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 하은 씨 명의의 임대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최근 4년간 하은 씨 앞으로 해외 송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내가 보낸 돈은? 박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장님 명의 계좌에서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수취 계좌가 어디지? 이성준 사무 계좌입니다. 서기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성준, 20년 넘게 함께한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던 측근. 그가 매달 하은에게 보내는 돈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정확한 경위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최소 4년간 모든 생활비가 이 상무 계좌로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통화를 끊은 뒤 서기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혼란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최민석을 불렀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하게. 이 회장님, 하은이, 그리고 아이들, 반드시 다시 찾아야겠네. 그날 오후, 그는 직접 브롱크스 예곽으로 향했다. 편의점 주인에게 돈을 주고 하은의 행방을 물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몇 마디가 오간 뒤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러자 근처 모텔에 살아 아이 둘 데리고 차량이 낡은 모텔 앞에 멈췄을 때 서기준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허름한 외벽, 깜빡거리는 간판, 복도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 이곳이 그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던 곳이라니. 그는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방 번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뚝뚝.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두드리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 사이로 하온의 눈이 보였다. 그녀는 서기준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치려는 듯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도망치지 말아라. 이번엔 내가 듣겠다.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서기준은 그 작은 방 안에서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서기준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모텔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좁았다. 낡은 침대 하나, 벽에 붙은 작은 테이블, 구석에 쌓인 아이들 옷까지. 창문은 반쯤 깨져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하온은 문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아이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불안한 눈으로 서기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지나치게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서기준이 입을 열다 말고 숨을 삼켰다. 괜찮은 거나?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은 너무 작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야만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서기준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자리에 앉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은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얘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니? 그 순간 하은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는 아이들 앞으로 몸을 내밀듯이 앉아 본능적으로 두 팔로 아이들을 감쌌다. 그 모습은 편의점에서 보았던 장면과 똑같았다. 지키려는 자세였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버님 이름이 나왔거든요. 서기준의 눈이 흔들렸다. 내 이름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벌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국에 온 첫 달이었어요.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은행 문제인 줄 알았죠. 하루 이틀, 일주일.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한국으로 전화했어요.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도, 비서실도. 서기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했어요. 계약이 한 달짜리라고. 전 분명히 10년이라고 들었는데. 하은의 입가가 떨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쉼터로 갔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작게 기침을 했다. 하온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은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 메시지도 남겼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아이들과 돌아가겠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이었어요.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기준의 손이 굳어졌다.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데려갔어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왔어요. 아이들을 데려와서는 말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대로 옮기듯 말했다. 이건 서기준 회장님의 뜻이다. 다시 한국에 가거나 연락하면 아이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서기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게 내 뜻이라고. 네. 하은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그래서 믿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모 씨가 죽고 저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말은 서기준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그녀의 말로 그대로 드러난 듯했다. 그래서 전 여기 남았어요. 하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했어. 서기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지난 4년의 시간이 무겁게 흘렀다. 하은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럼 누가? 서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너와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다. 하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다. 서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나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기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기준은 그날 밤 하은과 아이들을 호텔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겼다. 뉴욕 외곽에 있는 지인의 개인 주택이었다. 주소도 출입 기록도 남지 않는 곳. 그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하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도 한동안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도망치고 있는 듯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라. 서기준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그녀는 몇 번이나 방문을 하긴 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다. 4년 동안 몸에 밴 공포였다. 서기준은 방을 나와 최민석과 마주 앉았다. 최 비서, 지금부터 자네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전부 나에게만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이성준 사모의 모든 금융기록, 출입기록, 통화 내역, 가능한 한조룡이. 최민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네. 그날 밤 서기준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하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버님 이름이 나왔어요.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진호를 다시 불렀다. 박 실장, 내가 직접 묻겠다.
회장님. 하원에게 간 돈, 자네가 직접 확인한 거 맞나? 박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성준 사무가 처리한 사안이라 보고만 받았습니다. 보고만. 네, 송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서기준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단순한 횡령이 아닐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하은을 고립시켰고 그의 이름을 이용해 공포를 심었다. 그날 오후 최민석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말해 보게. 이성준 사무 계좌로 들어간 돈 중 일부가 다른 개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계좌입니다. 누구지? 유인경 사무입니다. 서기준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유인경, 첫째 며느리이자 장남 서준혁의 아내. 늘 단정했고 늘 이에 바르며 재단 활동으로 언론의 호평을 받던 인물이었다. 확실한가? 네,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은 씨에게 생활비를 보냈던 날과 같습니다. 서기준은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이성준이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았다. 누군가 그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다. 유인경이 미국에 온 기록은 있습니다. 하은 씨가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뒤, 그리고 아이들이 납치됐던 시점 전후로 두 차례. 서기준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하은과 아이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그가 말했다.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한 뒤에 가자. 그날 저녁 그는 이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 뉴욕이다. 잠깐 얼굴을 보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서 보면 알게 될 걸세. 다음 날 이성준은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끔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서기준은 그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앉게. 서기준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게. 이성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회장님, 이건 산원이다. 서기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하원에게 간다고 믿었던 돈이 자네 계좌로 들어간 게. 이성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잠깐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납치도 그 잠깐인가. 그 말에 이성준의 고개가 급히 들렸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일이지? 침묵이 길어졌다. 로비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성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유인경 사모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부탁이었고 나중엔 지시였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준은 단 한 단어만 던졌다.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준혁 도련님. 이성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서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일은 우연도 단순한 범죄도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출장 때마다 들고 다니던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재원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시계, 낡은 메모장,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서기준은 그 노트를 처음으로 펼쳤다. 페이지마다 아들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자 익숙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인경. 서기준의 손이 멈췄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서기준은 작은 노트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한 장을 넘겼다.
노트는 재원이 사고가 나기 전 몇 달 동안 쓴 일기이자 기록 같았다. 일정한 날짜와 짧은 메모 형식의 문장들이 대부분이었고 때때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정이 섞인 문장들이 남아 있었다. 3월 5일 엄마 생신. 인경 누나가 꽃과 케이크를 준비했다. 하은이가 괜히 위축된 것 같아 마음이 쓰렸다. 3월 12일 아이들이 둘 다 열이 났다. 인경 누나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하은이 대신했다. 인경 누나가 조금 실망한 눈치였다. 3월 18일 인경 누나가 또 하은이에게 양육 스트레스 클 거리라며 도움이 고령하자고 권유했다. 하은이는 완곡히 거절.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이들과만 따로 놀려고 한다. 서기준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다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조금 더 감정이 섞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4월 2일 하은이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 이유를 물으니 인경 누나가 아이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한다고 했다. 하은은 그게 불편하다고 했다. 4월 10일 오늘은 둘째 은비가 인경 누나를 보고 울었다. 하은이 말로는 낮잠에서 깼을 때 인경 누나가 곁에 있었다고 한다. 4월 15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이 맞는지, 내 딸들이 왜 이토록 불편함을 느끼는 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기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이상 징후가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노트를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새벽은 조용했고 불빛 하나 없는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듯 어두웠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5월 2일 하은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아이들 문제는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 같다. 인경 누나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시선이 이상하다.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처럼 느껴진다. 그 문장은 아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했다. 서기준은 노트를 조심스레 닫았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유인경은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은과 아이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기준은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인경이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나? 하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미국 오고 나서 한 번 메시지가 왔어요. 아이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냈나? 아니요. 무서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전부터 인경 씨가 아이들을 너무 가까이 대하길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재원도 하은도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의 이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서기준은 서울에 있는 박진호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했다. 지금부터 유인경의 이동 경로, 재단 활동, 연락처, 그 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게. 회장님, 갑자기 왜? 지금은 이유 묻지 말게. 서준혁에겐 아직 알리지 말고. 박진호는 서기준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움직였다. 서기준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하며 하나의 결심을 굳혔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다. 서기준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하은과 아이들을 비밀리에 경기도 외곽의 한 별장으로 옮겼다. 이곳은 서기준 개인 명의의 휴식처로 예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다. 며칠 뒤 서기준은 마침내 유인경을 단독으로 호출했다. 인경이 오랜만이군. 유인경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놀랐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블라우스,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그리고 어색함 없는 말투. 그러나 서기준은 더 이상 그 겉모습에 속을 생각이 없었다. 요즘 아이들은 잘 있지? 네, 아이들이요. 하은이 아이들 말일세. 유인경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하은 씨와는 연락이 없어서요. 아이들도 본 지 꽤 되었네요.
그렇겠지. 미국에 있으니. 서기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네가 미국에 간 기록은 몇 번 있더군. 유인경은 잠시 침묵했다. 출장이었어요. 재단 일 때문에. 그럼 이상한 건 이것이겠지. 서기준은 이성준이 건넨 자료 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온에게 가라 할 돈이 자네 계좌로 간 흔적.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나. 유인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그건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무가 그런 말 할 줄 알았지. 서기준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흑의 실수가 아니야. 자네가 미국에 갔던 시점, 아이들이 납치된 시점, 돈이 이체된 날짜, 전부 이상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네. 유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회장님, 무슨 의심을 하시는 거죠? 자네는 아이들을 원했던 건가? 아니면 하은이를 없애고 싶었던 건가? 그 순간 유인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눈이었다. 그 눈에서 서기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인경은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인경은 회의실에서 나와 곧장 자신의 차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은 핸들 위에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서기준의 눈빛은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추측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 입을 열었고 누군가가 증거를 넘겼다는 것도. 핸들을 깍진 손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지금이야. 차를 출발시키며 그녀는 과거로 빨려 들어가듯 생각을 되짚었다. 불임 판정을 받은 건 30세 때였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진단. 자궁 내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남편인 서준혁은 처음엔 침착했다. 우린 괜찮아. 꼭 아이가 있어야 가족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 속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명절마다 쏟아지는 친척들의 시선, 주변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재원인의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을 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재원인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하은이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 보였고 자신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도 강하게 그녀를 휘감았다. 그 아이들의 눈빛, 숨소리,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자신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던 시간, 하은이 샤워하는 틈을 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던 말. 엄마가 왔어. 그때부터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했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원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무너졌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 없이 크겠구나. 그 생각은 죄책감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하은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준에게 접근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의 뜻이라며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다. 돈의 흐름은 그녀가 조절했고 하은의 주변은 철저히 통제됐다. 하은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은 뇌주를 통해 맡겼고 모든 증거는 깔끔하게 처리했다. 아이들이 그녀를 잊고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하은은 망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을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서기준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차를 한적한 언덕 위에 세우고 내렸다. 바람이 불었고 해는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마음은 아무 빛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불면증 때문에 받아온 안정제였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뚜껑을 열었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준혁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한참을 응시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인경아, 아버지가 오늘 너 불렀다며. 응,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아이들 이야기 좀 하셨어. 그 아이들. 서준혁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도 아이 있었으면 좋았을까. 그 말에 유인경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오하니, 괜찮아.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고 밤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병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차에 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 외엔 다른 생각을 한 적 없어. 다음 날 서기준은 유인경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진해서 자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검찰 출신 사이이사를 만나 자료를 전달했다. 이성준의 진술서, 금융기록, 여행 이력, 재원의 노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고발은 곧 이루어질 것이며 유인경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밤 하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서기준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이제 끝나는 건가요? 서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다. 유인경의 이름이 검찰청 내부 보고서에 오르기까지는 단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서기준이 넘긴 자료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입증 가능한 증거들이었다. 송금 기록, 출입국 관리 명세, 이성준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재원이 남긴 노트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고리였다. 그러나 서기준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단순한 고발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도 재산을 지키는 싸움도 아니었다. 무너진 신뢰, 이용당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였다.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서기준은 비서실장 박진우에게 지시했다. 공식 입장 발표 전에 언론 브리핑 준비하게. 하지만 하은과 아이들 신원은 절대 보호하고.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알려지면 재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도 굳이. 서기준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평생을 쌓은 것이 결국 신뢰다. 그걸 가족에게서 무너뜨린 이상 세상에 숨길 자격도 없다. 같은 시각 유인경은 기자들보다 먼저 검찰 수사팀의 연락을 받았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다. 출석 요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곧이어 남편 서준혁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인경은 해명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침묵했고 너무 많은 것을 감췄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실에서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진술은 짧았고 반복된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대부분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은과 아이들을 고립시켰는지, 어떻게 남편과 시부모에게서 눈을 피했는지, 그 기록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후, 한 방송사가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재벌가 며느리, 조카 납치 사건 연루 의혹. 진실은 기사에는 실명이 아닌 제2그룹 며느리 유모 씨라는 표현이었지만 사람들은 금세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는 유인경, 하은 쌍둥이 사건, 제2그룹 내부 분열 등이 순식간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댓글 창은 불타올랐다. 아이를 못 가진 게 죄는 아니지만 남의 아이를 빼앗는 건 악마다. 이런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라니. 기부금 다 환불해라. 하은 씨는 대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걸까? 이건 살인에 가까운 짓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도 있었다. 불쌍하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여성의 몸과 생식에 대한 집착이 만든 비극이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다. 논쟁은 거세졌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혼란스러워했고 각자의 윤리적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일이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가진 깊은 병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이었다. 하은은 뇌출을 삼갔다. 언론의 시선도 무서웠지만 아이들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기를 바랐다. 서기준은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도 병행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밤에 잠을 설쳤고 누군가 방문만 두드려도 놀라 뛰어나왔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서기준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서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지켜야 하는 일이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처음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을 때 솔직히 원망도 했어요. 예 저를 혼자 두셨는지, 예 주모 오빠를 대신해서 저를 미워하셨는지. 미워한 게 아니었네. 서기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무서웠던 거야. 주모가 죽은 것도, 내가 살아남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다시 저희를 찾아주셔서. 그날 밤 서기준은 처음으로 아들 재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내가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봤는지 알겠다. 내가 말하지 못한 걸 이제 내가 말할게. 며칠 후 류인경은 구속 기소되었다. 제목은 업무상 횡령, 이계에 의한 감금, 허위 진술 등 복합적인 혐의였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하은 측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었다. 재판을 앞둔 날 서기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저희 가족의 비극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병리적 구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잘못은 침묵했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하은과 아이들을 가족으로 복고시키고 손주들의 이름을 상속 명단에 다시 올렸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회복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기자들이 물었다. 하은 씨는 유인경 씨를 용서하셨나요? 그 질문에 서기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다. 그건 그녀가 직접 답할 일입니다.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다. 4살이었던 아이들이 8살이 되어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기록.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옹설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법정.
방청석은 이른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붐볐다. 언론, 시민단체, 여성단체,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의 이름을 향해 있었다. 유인경. 법정 중앙에 선 유인경은 깔끔한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예전의 단정함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치 감정을 모두 삼켜버린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사건 번호를 읽고 기소 내용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검사 측은 차분히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 류인경은 피해자 하은과 그 자녀 2명에 대해 계획적인 고립과 경제적 박탈, 이기에 의한 심리적 협박을 가하였고 4년간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정당한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도하며 가족 관계를 조작하고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채 그 내용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당시의 심리적 불안, 사회적 압박을 고려해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불임에 대한 절망감, 자식이 없는 삶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가족 내의 소외감이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곧장 반박했다. 개인의 아픔은 결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삶을 조종했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정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하은이 올랐다. 그녀는 짙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재판장이 진술을 요청하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섰다. 4년 전, 저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존재조차 부정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기다리며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이 끌려갈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계속됐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눈물 소리가 들렸다. 하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아이들이 자신을 지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5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엄마가 무너질까봐 울지도 못하고 저를 안아줬어요. 그게 가장 잔인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제안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단지 다시는 어떤 아이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 선 것입니다. 하은의 진술이 끝나고 방청석은 조용한 박수로 반응했다. 법정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재판장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 박수는 그녀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지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경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은 붉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면 그 따뜻함의 현실을 잊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었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 아이들이 제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제가, 그리고 모두가 치르고 있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은 씨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지금, 그 고통이라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최후 진술이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정을 나서는 하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서기준이 준비한 차량에 조용히 올랐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유인경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그녀를 비극의 산물로, 어떤 이는 냉혈한 가해자로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하오는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다. 이제 그녀의 일기에는 공포가 아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쿠키, 학교에서 처음 배운 노래,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또다시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일부는 유인경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재벌가의 가족 비극이 아닌 보이지 않는 폭력과 무관심 속의 방조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첨예하게 엉켜 있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피고 유인경은 조용히 입장했다. 이전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다. 수감생활 중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그녀는 눈에 띄게 야리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 하오는 방청석 가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을 가린 모자와 마스크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아이들과 할아버지 서기준은 법정에 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싸움을 짊어지게 할 이유가 없었다. 재판부는 4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의 기획성,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 모든 것이 상세히 언급되었고 재판부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 유인경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 내 일부에서 박수가 터졌지만 곧바로 제지되었다. 유인경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하은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짧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지키는 동시에 아동 인권보호 캠페인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활동은 곧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편 서기준은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어디에도 없던 집재단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가정 내 학대, 방임, 심리적 고립에 놓인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단체로 하은이 실질적인 이사직을 맡았다.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기준이 남긴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간은 흘렀다. 유인경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녀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을 이어갔다. 일부와의 접촉은 최소화되었고 그녀를 향한 관심도 점차 사그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2년 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하은 앞으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유인경. 하은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열었다. 하은 씨,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 아이들 꿈을 꿉니다. 웃고 있던 모습, 나를 두려워하던 모습, 그리고 나를 밀어내던 그 순간까지. 나는 평생 그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었고 부르고 싶었다는 것조차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들을 해치려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게 없는 것을 탐했고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제 진심이 닿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하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놀고 있었다. 은별은 꽃을 따고 있었고 은비는 그것을 묶어 머리핀을 만들고 있었다. 해맑은 웃음소리, 말다툼, 장난, 그리고 다시 웃음. 그것이 그녀가 다시 되찾은 집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두 딸을 사이에 두고 누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괜찮은 거지?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아. 그 순간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불어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저절로 열렸다. 아무도 없던 집에 바람이 들었다. 온기가 들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 서쪽 언덕 위의 집, 정원의 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은별과 은비는 그네를 번갈아 타며 서로를 밀어주고 있었고 하은은 그 모습을 마당 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숨는 곳이 아니었다. 도망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고 사랑을 배우는 집이 되었다. 시간이 필요했고 눈물도 많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삶은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이 집을 찾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도착했다. 은비가 그를 보자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왔다. 서기준은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의침에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뭘 만들까? 쿠키. 또 이번엔 할아버지가 반죽해야 해요.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기준이 하은에게 따로 건넨 종이 가방 속에는 법률 서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정리됐네. 그가 말했다. 재단도 회사도 너와 아이들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어. 하은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서기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모가 남긴 것이니 당연히 너희에게 돌아가야지. 난 이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의 눈가에 잠시 스친 슬픔을 하은은 읽을 수 있었다. 그도 오랜 시간 동안 후회 속에 살아왔고 자책했고 자신의 권위와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도 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식사를 시작했고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요. 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라고 썼나?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난 가족이라고 썼대요. 다시 만났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서기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도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안 무서워. 전에랑 달라졌어.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웃음 속에는 눈물도 있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결국 시간과 함께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함께 걸었고 함께 버텼으나 함께 일어섰다. 며칠 후 하은은 한 방송국의 초청을 받았다. 여성인권 포럼의 연사로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집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집은 지붕이나 벽이 아니라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포럼 이후 하우는 여러 차례 사회적 활동에 나섰고 다양한 법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에도 힘을 보탰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정 내 학대라 정신적 감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하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수많은 하원들이 용기를 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은비와 은별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두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위에 섰다. 교장 선생님은 축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성장은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졸업식 후 은비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하원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야.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날 밤, 하원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이젠 더 이상 매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녀는 평온해졌고 단단해졌다. 어디에도 없던 집, 그 집을 나는 이제 안다. 그것은 사람의 폼이며 말 한마디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다.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웠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방 문을 열었다. 은비와 은별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꿈에서도 웃는 얼굴로. 하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자, 우리 집. 그 말은 어느새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